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 오디오북을 올렸으니까 거진 한 달 만인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막 이사 왔을 때는 집 정리랑 살림살이를 꾸린다고 바빴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장을 보러 나가고 당근마켓 거래를 하루에도 몇 번씩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제 고향인 대구에서 촬영 작업이 있었는데 바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거 참, 서울에서도 안 걸리던 코로나를 대구에서 걸렸네요. 다행히 전 목소리만 잘 안 나오지 거의 무증상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브이로그밖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자리도 잘 잡았고요. 집에 설치한 방음 부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음 부스 정말 더워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네, 이번에 읽어드릴 셜록 홈즈 시리즈는 블랙 피터. 1904년에 발표된 에피소드고요. 이젠 셜록도 왓슨도 나이가 꽤나 들어버려서 노년을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잠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작살로 벽에 꽂아버린 괴이한 살인사건. 블랙 피터는 험상궂은 얼굴과 더러운 성질 때문에 붙은 별명이다. 새벽 2시, 고요한 어둠을 찢는 어마어마한 비명소리가 들리고 다음날 작살과 함께 벽에 꽂혀 죽은 블랙 피터의 처참한 시체가 발견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끔찍하고 기이한 살인 현장에 셜록 홈즈와 왓슨이 떴다. 어때요? 재밌어 보이죠? 그럼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블랙 피터. 1895년은 내 친구에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최고의 해가 아니었을까 싶다. 셜록 홈즈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져갔고 베이커가에는 온갖 복잡하고 놀라운 사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베이커가의 소박한 문턱을 넘은 무수한 유명인사의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그건 아마 전적으로 내 책임일 것이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가 오직 자신의 예술 세계에만 충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홈즈 역시 자신의 세계에만 충실하게 살았다. 홀더니스 공작의 경우만 빼고 그는 의뢰인에게 큰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무리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이의 부탁이라도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는 사건은 바로 거절해버렸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특이한 사건이나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기이한 사건은 아무리 초라한 의뢰인의 부탁이라도 몇 주일씩 헌신적으로 수사에 매달렸다. 그러니 괴팍스럽다는 평판이 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1895년에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묘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세상을 뒤흔든 토스카 추기경의 급사 사건을 교황 성화의 특별 부탁으로 몇 주 동안 조사하는 것도, 악명 높은 카나리아 조련사 윌슨을 체포하여 런던 이스트엔드 범죄 조직을 소탕한 것도 바로 그 해였다.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들이 해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터진 사건이 바로 우드먼리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다. 피터 캐리 선장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 그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셜록 홈즈의 사건 기록은 영원히 미완성일 것이다. 7월 첫째 주, 내 친구는 긴 외출이 잦아졌다. 본능적으로 난 그가 복잡한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란 걸 알았다. 어느 날 그가 외출하고 없을 때 거칠고 사나워 보이는 남자 셋이 찾아와서 바질 선장에 대해 물었다. 난 홈즈가 어디선가 정체를 숨긴 채 비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가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가명과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런던 여기저기에 만들어 놓은 은신처만 해도 5군데가 넘었다.
그런 곳에서 그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살았다. 내 친구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늘 굳게 입을 다물었고 나도 굳이 알려고 들지 않았다.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홈즈의 수사 내용을 내가 눈치채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날도 난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 아침 식사 전에 일찌감치 나갔던 홈즈가 중절모를 쓰고 끝에 미늘이 달린 커다란 작사를 우산처럼 팔에 걸고 방으로 들어왔다. 홈즈, 설마 그걸 들고 이제껏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는 건 아니겠지? 마차를 타고 푸죽간에 갔다 오는 길이야. 푸죽간엔 왜? 난 지금 너무 배고파. 식전 운동에 이 엄청난 효과라니. 식전 운동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하지만 자넨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 절대로 모를걸. 알고 싶지도 않아. 홈즈는 커피를 따르며 킬킬 웃었다. 누가 엘러다이스 푸죽간 뒷방을 들여다봤으면 셔츠 바람으로 천장 갈고리에 매달린 죽은 돼지를 작살로 미친듯이 찔러대는 남자를 보고 정말 미친놈인 줄 알았을 거야. 그 미친놈이 바로 나야. 그런데 아무리 기를 써도 이 작살로는 돼지를 한 번에 꿰뚫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완전 만족했지. 자넨 어때? 할 수 있을 것 같나? 1,000만금을 준대도 난 그런 짓 안 해. 대체 왜 그런 거야? 우드먼리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응? 호킨스, 어서 와. 안 그래도 어젯밤에 전보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지. 이리 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방으로 들어온 손님은 30세 가량의 아주 민첩하고 날렵한 느낌의 남자였다. 트위드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지만 자세가 꼿꼿해서 제복을 입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가 바로 스탠리 호킨스란 걸 난 바로 알아보았다. 홈즈는 그 젊은 경찰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그 역시 과학적 수사의 달인인 유명한 탐정을 감탄과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우러러 보았다. 홉킨스는 걱정과 실망이 가득한 얼굴로 의자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침은 여기 오기 전에 벌써 먹었어요. 보고 때문에 어제 런던에서 잤거든요. 무슨 보고? 실패한 수사요. 완벽하게 실패한 그 수사에 대한 보고요. 그동안 진전이 전혀 없었나? 네. 저런, 아무래도 내가 한번 가봐야겠구만. 홈즈 선생님, 제발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정말 제게 모처럼 찾아온 기회거든요. 알았어. 그렇잖아도 벌써 심리 기록을 포함한 모든 증거 자료를 자세히 읽었어.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담배 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단서가 되지 않을까? 홉킨스는 내 친구의 말에 깜짝 놀란 모양이었다. 선생님, 그건 피살자의 담배 쌈지예요. 안쪽에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물개 가죽으로 만든 거거든요. 피살자는 예전에 물개 사냥꾼이었고요. 하지만 선장에겐 파이프가 없었어. 네, 파이프는 못 찾았죠. 실제로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요. 그냥 접대용으로 준비해둔 담배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낸 건 이유가 있어서야. 내가 이 사건을 맡았다면 담배 쌈지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했을 거고. 아무튼 내 친구 왓슨 박사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사건 경위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해줘. 난 떠들어도 상관이 없어. 스탠리 홉킨스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건 피살된 피터 캐리 선장의 이력입니다. 1845년 출생, 나이 50, 아주 뛰어난 포경선 선원이었습니다. 1883년 던디의 물개잡이 증기선 C 유니코노의 선장으로 몇 차례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884년 은퇴하고
몇 년 동안 여행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서식스 지방의 포리스트 로우 근처 우드먼 리에 있는 작은 집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6년 살았고 일주일 전에 사망했습니다. 다음은 피터 캐리 선장의 특징입니다. 그는 엄격한 청교도로 말이 없고 우울한 사람입니다. 가족은 아내와 딸뿐이고 가정부가 둘 있습니다. 가정부들은 그 집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가끔 참을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기 때문이죠. 피터 캐리 선장은 아주 가끔 만취가 되도록 술을 마셨는데 그럴 때마다 완전 괴물처럼 변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난리를 쳤답니다. 한밤중에 아내와 딸을 집 밖으로 내쫓기도 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서 모녀는 피해 다니느라 정신을 못 차렸답니다. 모녀의 비명소리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잠을 설칠 지경이었죠. 그런 못된 행실을 꾸짖기 위해 찾아온 늙은 교구 목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법정에 서기도 했고요. 홈즈 선생님, 한마디로 피터 캐리 선장은 엄청나게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배를 탈 때도 그랬답니다. 블랙 피터라는 별명도 그래서 붙은 거래요. 시커먼 얼굴과 덥수룩한 수염, 주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폭력적인 기질 때문이죠. 그는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혐오스러운 인물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는데도 애도의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더군요. 피살자의 오두막에 대한 자료 보셨죠? 하지만 선생님의 친구분은 모르실 테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터 캐리 선장은 집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나무 오두막을 지어놓고 선실이라고 부르며 매일 그곳에서 잤답니다. 가로 5미터, 세로 3미터쯤 되는 작은 단칸방이었는데 열쇠는 늘 그가 들고 다녔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들이지 않았답니다. 침대 정리부터 방 청소까지 혼자 다 했대요. 선실 양쪽 벽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늘 커튼이 쳐져 있었대요. 도로 쪽으로 난 창문에서 밤에 어쩌다 불빛이 새어나오면 사람들은 블랙피터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답니다. 홈즈 선생님, 심리에서 나온 몇 안 되는 증언 중 하나가 바로 그 창문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밤 1시에 슬레이터라는 석공이 포리스트 로우 쪽에서 걸어오다가 선실 창문에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그는 역시나 궁금해서 한참을 창문을 쳐다봤습니다. 커튼 뒤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는데 그가 잘 아는 피터 캐리 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건 옆모습이었는데 짧고 빳빳해 보이는 수염이 선장 수염과는 아주 달랐다는 거죠. 슬레이터는 분명 선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술집에서 2시간 이상 술을 마신 상태였고 도로에서 창문까지는 꽤 먼 거리였기 때문에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건 수요일이었으니까요. 피터 캐리 선장은 사건 전날인 화요일에 아주 최악이었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포악한 들짐승처럼 시뻘건 얼굴로 돌아다니는 바람에 가족들은 그를 피해 달아나기 바빴답니다. 그날도 선장은 밤늦게 선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 2시쯤 딸은 아버지의 선실에서 터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비명을 들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가정부들은 7시에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선실 문이 열려있는 걸 봤지만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감히 들여다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12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문이 열려있고 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정부들은 마지못해 주인을 깨우려고 안을 들여다봤다가 기절초풍해서 집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1시간쯤 뒤에 현장에 도착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홈즈 선생님, 아시다시피 전 그런 일에 꽤 익숙한 편인데도 그 작은 방을 들여다본 순간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방 안에는 파리떼가 들끓고 있었고 벽과 바닥은 완전 도살장처럼 피범벅이었어요. 피터 캐리 선장은 그 방을 선실이라고 불렀다는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군요.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정말 배를 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방 한쪽 끝에는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고 선원용 사물함 하나, 지도와 해도, C 유니코노 사진이 있었고 선반 위에는 항해 일지가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선장은 선실 벽 한가운데 꽂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옥에서 고문당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는지 덥수룩한 수염마저 바짝 곤두서 있었습니다. 넓은 가슴 한가운데 강철 작살이 꽂혀 있었습니다. 강철 작살이 몸을 관통해서 판자로 된 벽에 깊숙이 박혀 있었죠. 마치 판자에 핀으로 꽂아 넣은 딱정벌레처럼요. 물론 그는 이미 오래전에 숨이 끊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아마 딸이 끔찍한 비명소리를 들은 그때 즉사했을 겁니다. 전 선생님의 수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대로 보존해 놓고 선실 방바닥부터 선실 밖 땅바닥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발자국이 전혀 없었다고? 네, 확실해요. 발자국이 전혀 없었어요. 홉킨스, 이제껏 온갖 종류의 사건을 조사해봤지만 날짐승이 저지른 사건은 본 적이 없어. 과학적으로 수사하는 수사관이라면 범인이 두 발로 서서 돌아다니는 한 긁히거나 찍힌 흔적, 뭔가 제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흔적을 찾을 수 있어야지. 피로 물든 방에서 쓸만한 단서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만. 정말로 현장에서 놓친 것이 하나도 없나? 내 친구의 엄한 질문에 젊은 경위는 멈칫했다. 홈즈 선생님, 그때 바로 선생님께 연락하지 않은 건 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 방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범행에 사용된 작살입니다. 그건 원래 벽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벽에 작살 2개가 걸려 있었고 세 번째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작살 자루에는 SS 던디, C 유니코노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황상 우발적으로 아무 무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잡고 휘두른 것 같았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시간이 밤 2시였는데 피터 캐리 선장이 옷을 다 갖춰 입었던 걸 보면 살인자와 미리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탁자 위 럼주병과 잔 2개가 놓여 있는 걸 봐서도 그렇고요. 그렇군. 혹시 방에 럼주 말고 다른 술은 없었나? 선원용 사물함 위에 브랜디와 위스키가 있었습니다. 막에도 따지 않은 술이니까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건 현장에서 의미가 없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지. 그럼 자네가 보기에도 이 사건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물건은 뭐가 있었나? 탁자 위에 이 담배 쌈지가 있었습니다. 탁자 어디쯤에? 가운데 있었어요. 거친 물개 가죽으로 만든 건데 가죽끈이 달려 있어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안쪽에 PC라는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독한 선원용 담배가 30g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좋아, 그리고 스탠리 호킨스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칙칙한 갈색 표지는 낡아서 너덜거렸고 속지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홈즈는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에는 J, H, N 1883이라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C, P, R이 활자체로 박혀 있었고 그 다음 몇 페이지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상파울루 같은 제목에 기호와 숫자가 몇 페이지에 걸쳐 표기된 것도 있었다. 저는 이 수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홈즈가 물었다.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목록 같습니다. JHN은 주식 중개인의 머리 글자이고 CPR은 고객의 이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CPR은 캐나다 태평양 철도의 약자 아닐까? 홈즈가 말하자 스탠리 호킨스는 주먹으로 자기 허벅지를 때리며 단식했다. 어우, 바보. 그 생각을 못했군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JHN만 풀면 되겠네요. 증권거래소 명단을 다 찾아봤었는데 1883년도 증권거래소 주식중개인 가운데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확보한 단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머리 글자들입니다. 홈즈 선생님께서도 사건 현장에 있었던 또 하나의 인물, 즉 살인자의 머리 글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증권에 관한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홈즈는 놀란 표정이었다. 일단 자네의 수사 결과를 존중해야겠지. 이 수첩은 심리에 제출되지 않아서 전혀 몰랐는데 이걸 보니 방향이 좀 달라지겠는걸. 난 이 수첩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을 추리했으니까. 여기 적힌 증권을 다 확인해 보았나? 현재 경시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적힌 남아메리카 기업의 완전한 주주 명단은 현지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받으려면 적어도 몇 주 걸릴 겁니다. 홈즈는 확대경으로 수첩 겉장을 살펴보았다. 얼룩이 있구만. 네, 선생님. 핏자국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표지가 바닥에 닿아 있었나? 아니면 표지 위에 피가 떨어졌나? 피는 바닥에서 묻은 겁니다. 그럼 이 수첩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떨어진 거구만. 그렇습니다. 저도 살인범이 급하게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옆에서 발견했거든요. 수첩에 적힌 증권 중에 피해자가 갖고 있을 만한 건 없어 보이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권을 훔쳐갔을 가능성은 방 안의 물건에 손을 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하, 정말 재미있구만. 칼은 없었나? 칼집에 꽂힌 칼이 있었습니다. 피살자의 발치에 떨어져 있었는데 피살자의 칼이라고 캐리 부인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던 홈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아,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봐야겠구만. 스탠리 호킨스는 기쁨에 겨우 소리쳤다. 감사합니다. 벌써 제 집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홈즈는 경위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었다. 일주일 전이었으면 일이 얼마나 더 쉬웠을 텐데. 왓슨, 시간 되면 우리랑 같이 가지. 호킨스, 사륜마차를 불러 15분 후에 포리스트 로우를 향해 출발하자고. 우리는 길가의 작은 역에서 내려 마차를 타고 울창한 숲길을 몇 킬로미터나 달렸다. 잉글랜드 지역 대삼림의 일부인 이곳은 해안으로 상륙한 색슨족 침략자들을 막아주었고 60여 년 동안 브리튼 왕국의 성벽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후 최초의 제철 공장을 짓기 위해 넓은 숲을 개간했고 광석을 재련하기 위해 더 많은 나무를 베어갔다. 제철 공장은 이제 황폐한 숲과 오염된 땅만 남긴 채 잉글랜드 북부의 풍요롭고 넓은 벌판으로 이전했다. 비탈진 녹색 언덕 위에 개간된 땅에 낮은 석조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마차를 타고 들판을 가로질러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우린 그 집에 도착했다. 그 도로 가까이 산면이 수풀에 둘러싸인 오두막이 보였다. 우리가 가는 방향에 창문 하나와 출입문이 보였다. 그곳이 바로 살인 현장이었다. 스탠리 호킨스는 우릴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백발이 된 피살자의 아내를 소개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얼굴, 깊은 주름과 띠를 두른 듯 붉은 눈자위는 그녀가 겪은 모진 학대와 고난의 세월을 짐작하게 하였다. 그 옆에는 금발의 딸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우릴 도전적인 눈길로 쏘아보면서 아버지가 죽어서 너무 기쁘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블랙피터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가장이었는지 진작이 갔다. 잠시 후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 햇살 속으로 나오자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우린 피살자의 발길로 다져진 오솔길을 따라 오두막으로 갔다. 나무 판자로 벽을 세우고 널빤지로 지붕을 덮어 아주 단순하게 지은 오두막이었다. 문 옆에 창문이 나 있었고 방문 맞은편에 또 하나 창문이 나 있었다. 스탠리 호킨스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다가 깜짝 놀라 말했다. 에? 누가 여길 건드렸어요? 나무 판자가 심하게 긁혀 칠이 벗겨져 있었다. 홈즈는 창문도 자세히 살폈다. 이 창문도 누가 억지로 열려고 했구만. 누군진 몰라도 결국 못 들어갔어. 도둑이라기엔 솜씨가 너무 형편없는걸. 이상하군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런 흔적은 없었는데요. 호킨스가 말했다. 혹시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짓 아닐까? 내가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아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오두막은커녕 이 집 근처에도 오기 싫어하는걸요. 홈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운의 여신은 우리 편인 것 같아. 그 말씀은 그자가 다시 올 거란 뜻이에요? 그럴 거야. 그 자는 문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던 거야. 아주 작은 주머니 칼로 문을 열려고 했거든. 하지만 문을 못 열었어. 자네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 같아? 좀 더 확실한 연장을 들고 오겠죠? 바로 그거야. 숨어서 그자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실수지. 이제 안을 좀 볼까? 비극의 흔적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가구는 사건 당일 그대로 놓여 있었다. 홈즈는 모든 물건을 세심하게 조사했다. 2시간쯤 걸렸는데 그동안 그의 손이 멈춘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호킨스, 이 선반에서 뭘 치웠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뭔가 없어졌는데 이쪽 선반 구석이 다른 쪽보다 먼지가 적어. 여기 책 같은 게 있었을 거야. 아니면 작은 상자일 수도 있고. 이제 뭐 더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왓슨, 나가서 산책이나 좀 하세. 새와 꽃들을 보며 아름다운 숲을 좀 걷자고. 호킨스, 이따가 여기서 만나. 어젯밤에 방문객이 또 오는지 기다려보자고. 밤 11시가 지나서 우린 다시 모였다. 홉킨스가 오두막 문을 열어두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자 내 친구는 방문객이 의심할 수도 있으니 그대로 두자고 했다. 자물쇠는 튼튼한 칼날로 밀면 금방 열릴 정도로 허술한 것이었다. 우린 오두막 안이 아니라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도로 쪽 창문 앞에 수북하게 자란 풀숲에 숨어서 기다리면 방문객이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을 때 그의 은밀한 방문 목적을 알 수 있을 터였다. 적막한 한밤중의 불침번은 한없이 지루했지만 한편으론 웅덩이 옆에 숨어서 목마른 사냥감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짜릿한 긴장감도 있었다. 과연 어둠 속에서 어떤 짐승이 나타날까? 하얀 송곳니를 드러내고 맹렬하게 달려드는 호랑이처럼 무시무시한 맹수일까? 아니면 약하고 무력한 자들만 골라서 해치는 자칼 같은 비겁한 자일까? 완벽한 고요 속에서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정체 모를 방문객을 기다렸다. 드문드문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마을에서 멀리 들려오는 말소리가 불침번 서는 우리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소리들도 점점 사라지고 마침내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들리는 소리라곤 멀리 교회에서 시시각각 시간을 알려주는 종소리와 머리 위에서 지붕 역할을 하고 있는 수풀 위로 살그머니 뿌려지는 보슬비 소리뿐이었다. 새벽 2시 반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정문 쪽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금속승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다. 불침번들은 흠칫 놀랐다. 아무 발자국 소리도 못 들었는데 누군가 마당으로 이미 들어온 모양이었다. 다시 정적이 흘렀다. 잘못 들었나 의심하는 순간 오두막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철컥거리는 금속승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자물쇠를 열고 있는 게 분명했다. 먼저보다 더 좋은 도구를 가져온 건지 아니면 솜씨가 좋아진 건지 몰라도 곧 딸각 소리가 나고 경첩이 삐걱거리며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성냥불이 켜지고 은은한 촛불이 오두막 안을 밝혔다. 한밤중의 방문객은 호리호리한 젊은이였다. 검은 턱수염 때문에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다. 잘해야 20세 전후로 보이는 청년은 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정도로 몹시 겁에 질려 있었다. 이가 덜덜 부딪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고 팔다리도 어찌나 부들부들 떠는지 무릎이 수시로 꺾였다. 노퍽 재킷에 무릎 밑까지 오는 칠부 바지를 입고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청년은 잔뜩 겁먹은 얼굴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촛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있는 곳에선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가더니 커다란 책을 한 권 들고 탁자 앞으로 돌아왔다. 선반에 나란히 꽂혀있던 항해일지 같았다. 청년은 탁자에 몸을 기대고 재빨리 책장을 넘겼다. 그러더니 어떤 부분을 잠시 훑어보다가 화가 난다는 듯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곧 책을 덮어 제자리에 갖다 놓고 불을 껐다. 그리고 오두막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돌린 순간 청년은 홉킨스에게 멱살을 잡혔다. 청년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우리가 다시 촛불을 켜자 홉킨스에게 붙잡힌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가련한 포로가 보였다. 그는 선원용 사물함에 주저앉아 우리 세 사람을 우두커니 쳐다보았다. 넌 대체 누구야? 여기서 뭘 한 거야? 스탠리 호킨스가 물었다. 청년은 정신을 애써 다잡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경찰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피터 선장과의 죽음과 무관합니다. 절대로요.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이름이 뭐지? 호킨스가 물었다. 존 호플리 넬리건입니다. 홈즈와 호킨스가 재빨리 눈짓을 주고받았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제 얘기를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럴 순 없어. 그럼 대답 안 해도 괜찮나요? 물론 그것도 안 돼.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넌 법정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돼. 청년은 잠시 당황했지만 다시 침착하게 말했다. 말씀드리죠. 말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니까요. 해묵은 이야기가 다시 떠돌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하지만 할 수 없죠. 혹시 도슨과 넬리건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호킨스는 전혀 모른다는 표정이었지만 홈즈는 흥미진진한 표정이었다. 웨스트 컨트리 은행가들 말인가. 100만 파운드의 채무를 지고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코널의 가정 절반을 파산시킨 사람들. 넬리건은 실종됐고. 맞습니다. 그 넬리건이 바로 제 아버지예요.
마침내 용의자를 잡았나 싶었는데 실종된 은행가와 작살로 벽에 꽂혀 죽은 피터 선장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 우린 청년의 설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했다. 도스는 그때 은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그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건 바로 제 아버지예요. 전 그때 10살이었지만 그 사건으로 아버지가 받은 충격과 치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론 아버지가 증권을 모조리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진 증권을 현금으로 바꿀 시간만 있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고 채권자들에게 진 빚도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진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작은 요트를 타고 노르웨이로 떠나셨어요.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진 갖고 가는 증권 목록을 모두 남기고 가셨어요. 반드시 돌아와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빚을 갚겠다고 맹세하셨죠. 하지만 그 뒤 아버지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트와 함께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어머니와 전 아버지가 태풍을 만나 증권을 실은 요트와 함께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들고 가신 증권 일부가 런던 시장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모자가 알고 지내는 성실한 사업가 친구가 알려줬죠. 우리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세요? 지난 몇 달 동안 전 문제의 증권이 시장에 나온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증권을 판 사람이 이 오두막의 주인인 피터 캐리 선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전 피터 선장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요트를 타고 노르웨이로 가셨던 그 즈음에 그가 포경선을 타고 북극해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해 가을은 폭풍이 심했고 특히 강한 남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배가 북쪽으로 떠밀려 올라가서 피터 선장의 배를 만났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피터 선장이 그 증권이 시장에 나온 경위를 설명해 준다면 아버지가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고 증권을 훔친 게 아니란 점과 그 증권을 판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란 점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선장을 만나려고 서식지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살인사건이 터진 겁니다. 전 신문에서 수사 기록을 보고 이 오두막에 예전 항해 일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883년 8월 C 유니코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아버지가 실종된 사건의 비밀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그 항해 일지를 찾으러 왔는데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다시 온 건데 제가 찾고 있는 8월의 기록은 이미 찢겨나가고 없었습니다. 그게 다야? 호킨스가 물었다. 네. 대답하는 넬리건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더는 할 말이 없다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텐가? 호킨스가 수첩을 눈앞에 들어 보이며 소리쳤다. 표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맨 첫 장에 청년의 이름을 뜻하는 머리 글자가 적혀 있었다. 가엾은 청년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전 호텔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청년은 신음하듯 내뱉었다. 됐어. 더 할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해. 일단 경시청으로 가세. 홈즈 선생님, 절 돕기 위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분께도요. 결과적으로 두 분이 오시지 않아도 될 걸 그랬습니다. 저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브렘블리티 호텔에 두 분의 방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마을까지 함께 걸어가시죠. 호킨스가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런던으로 돌아오는 길에 홈즈가 물었다. 왓슨, 자네 생각엔 어때? 왜? 자넨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스탠리 홉킨스의 수사 방법이 마음에 걸려. 아, 솔직히 말하면 실망했어. 난 그 친구가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수사할 거라고 기대했거든. 하나의 가설이 충족된다 해도 다른 가능성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하지. 그게 범죄 수사의 기본 원칙이야. 자네의 다른 가능성은 뭔데? 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조사했어. 물론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내 사전에 중도 포기란 없지. 베이커가에 도착하니 몇 통의 편지가 홈즈를 기다리고 있었다. 홈즈는 그중 한 통을 뜯어보더니 만족스럽게 웃었다. 훌륭해 왓슨. 전혀 다른 가능성이 발전하고 있어. 전보 용지에 내가 부르는 대로 몇 줄 적어줘. 레트 클리프 하이웨이 썸너 해운 회사 앞. 내일 아침 10시까지 3사람 보내줄 것. 바질. 그쪽 어깨에서 내 이름은 바질이야. 한 장 더 부탁해. 브릭스턴 로드가 46번지 스탠리 홉킨스 경위 앞. 내일 9시 반에 식사하러 오길 바람. 중요한 일임. 못 올 경우 연락 바람. 셜록 홈즈. 왓슨, 이 지긋지긋한 사건에 매달린 지 벌써 10일째야. 이걸로 이 사건은 끝이야. 내일 아침이면 완전히 끝날 테니까. 스탠리 홉킨스는 정확히 시간 맞춰 도착했다. 우린 허드슨 부인이 차려놓은 푸짐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젊은 경위는 한껏 우쭐해 있었다. 자네가 내린 결론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홈즈가 물었다. 아이, 물론이죠. 이보다 더 완벽한 결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홈즈 선생님, 절 놀리지 마세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홉킨스, 자네가 내린 결론으로 이 사건의 비밀을 모두 설명할 수 있겠나? 물론이죠. 확인해보니 넬리건은 사건 당일 골프를 치러 왔다고 하면서 브랜블리티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언제라도 밖으로 나갈 수 있게 1층에 있는 방으로 잡았더군요. 그날 밤 넬리건은 우드먼 리로 가서 오두막에 있던 피터 캐리와 만나 크게 싸우다가 작살로 살해했습니다. 그러곤 너무 놀라 당황한 나머지 피터 캐리에게 확인하려고 들고 왔던 수첩을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도망친 거죠. 홈즈 선생님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증권 번호 일부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놓은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번호에는 그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표시된 증권은 런던 주식시장에서 찾아낸 거고 나머진 피터 캐리 선장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겁니다. 넬리건의 말로는 부친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남은 주식이 필요했답니다. 이를 저지르고 도망친 넬리건은 한동안 오두막을 다시 찾아올 엄두를 못 내다가 결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다시 온 겁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간단 명료할 수 있겠습니까? 홈즈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홉킨스, 자네 설명엔 중대한 결함이 하나 있어. 설명이 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야. 혹시 작살로 돼지 사체를 꿰뚫어 본 적이 있나? 물론 없겠지. 자넨 이런 사소한 점에 좀 더 주의를 집중해야 돼. 내 친구 왓슨 박사는 내가 어제 아침 내내 그걸 시험했다는 걸 알고 있지.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팔 힘도 좋아야 하고 무엇보다 요령이 있어야겠더구만. 그런데 생각해봐. 피터 캐리 선장이 어떻게 죽었던가? 작살이 단번에 몸을 꿰뚫고 벽에 가서 박혔지 않나? 그 허약한 넬리건에게 그런 엄청난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한밤중에 같이 럼주를 마셨던 그자가 과연 넬리건일까? 이틀 전 새벽 2시에 커튼 뒤에 비친 수염난 옆모습, 그 그림자가 과연 넬리건일까? 아니지, 홉킨스. 우리가 찾아야 할 범인은 훨씬 포악하고 건장한 자야.
홈즈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위는 눈에 띄게 풀이 죽었다. 한껏 부풀었던 기대와 희망이 그대로 꺼져버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홉킨스는 자기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홈즈 선생님, 그래도 넬리건이 그날 밤 현장에 있었다는 걸 부인하지 못하시겠죠? 현장에 수첩이 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전 배심원들을 설득할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 수사 오류를 지적하신다 해도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전 이미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선생님이 범인이라고 지목하신 그 포악한 괴력의 남자는 어디에 있죠? 에? 지금 우리 집에 도착한 것 같구만. 왓슨, 리볼버를 손이 닿는 데 꺼내놓고 방어할 준비를 해. 홈즈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탁자에 서류를 한 장 꺼내놓았다. 그때 밖에서 두런두런 말을 주고받는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허드슨 부인이 들어와 남자 셋이 바질 선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한 사람씩 들여보내주세요. 홈즈가 말했다. 맨 처음 들어온 사람은 조그만 사과처럼 혈색 좋은 키 작은 사내였다. 붉고 통통한 뺨에 하얀 구렛나루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며 물었다. 이름이 뭐죠? 제임스 랭커스터입니다. 랭커스터. 미안하지만 자리가 다 찼군요. 여기 50실링 받고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들어온 자는 마르고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얼굴은 누렇게 뜨고 머리카락은 뻣뻣하게 곤두서 있었다. 이름은 휴 패틴슨이었다. 홈즈는 그에게도 자리가 찼다고 말하며 50실링을 주고 돌려보냈다. 세 번째 지원자는 외모가 완전 남달랐다. 얼굴은 사나운 불도그처럼 생겼고 숨 많은 머리카락과 수염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대담해 보이는 검은 눈동자가 짙은 눈썹 밑에서 번쩍거렸다. 그는 선원답게 인사하고 서서 두 손으로 모자를 돌리며 우리 앞에 섰다. 이름이 무엇이죠? 패트릭 케언스. 작살잡이? 예, 그렇습니다. 26번이나 배를 탔지요. 던디에서 탔습니까? 물론이죠, 선장님. 탐사선도 괜찮소? 괜찮습니다. 봉급은 얼마 주면 되겠소? 한 달에 8파운드면 됩니다. 당장 떠날 수 있소? 물론이죠.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케언스는 기름때에 절고 너덜거리는 종이 뭉치를 주머니에서 꺼내 보여주었다. 홈즈는 그것을 대강 훑어보고 다시 돌려주었다. 우리가 찾던 적임자로군. 자,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되겠소. 이리 오시오. 케언스는 탁자로 걸어와 펜을 집었다. 여기에 서명하면 되겠습니까? 홈즈는 사내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더니 뒤에서 힘껏 끌어안았다. 순식간에 홈즈와 선원이 한 덩어리가 되어 바닥에 굴렀다. 황소처럼 힘센 사내는 금세 홈즈를 제압했다. 나와 홉킨스가 동시에 달려들어 홈즈를 도왔다. 홈즈가 재빨리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지만 그는 내가 리볼버의 싸늘한 총구를 그자의 관자놀이에 갖다 대고 나서야 비로소 장을 포기했다. 우리는 그의 발목까지 동여매고 나서야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다. 호킨스, 자네한테 일단 사과부터 해야겠구만. 맛있는 달걀 요리가 다 식어버렸으니 말이야. 그래도 자네가 사건을 멋지게 마무리했으니까 아침 식사는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을 거야. 안 그래? 셜록 홈즈가 말했다. 스탠리 호킨스는 당황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다가 빨개진 얼굴로 겨우 말했다. 홈즈 선생님,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나 봐요.
홈즈 선생님에 비하면 전 정말 까마득한 학생이란 걸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전 지금도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법이야. 이번에 자네가 배워야 할 교훈은 늘 다른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거야. 저는 넬리건에게 집중한 나머지 피터 캐리 선장을 진짜로 살해한 패트릭 케언스에 대해선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 홈즈가 부드럽게 말했다. 선원이 거칠게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다. 헤이, 이보셔. 잠깐만요. 날 이렇게 대우했다고 뭐라 할 생각은 없지만 말은 제대로 합시다. 난 피터 캐리를 살해한 게 아니고 죽인 거요. 살해한 것과 죽인 게 뭐가 다르겠냐고 하겠지만은 다르지. 다르고 말고. 당신들이야 내가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할 말이 있음 지금 하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그러죠. 난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요. 난 블랙피터를 잘 압니다. 그놈이 먼저 칼을 이렇게 빼려고 해서 내가 작살을 날린 거요. 안 그랬으면 내가 그놈 손에 죽었을 테니까. 그걸 살인이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은 없어. 어쨌든 그때 그놈 칼은 피했지만 나도 곧 밧줄에 매달리게 생겼으니 결국 죽는 건 마찬가지겠구만. 그 집엔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처음부터 말할 테니 좀 말하기 편하게 발은 좀 풀어주고 앉혀주시오. 그래. 그 일은 1883년에 일어난 그 사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때 한 8월이었지. 피터 캐리는 시 유니코노의 선장이었고 난 작살잡이였어. 그때 일주일째 강한 남풍이 불었어. 우린 떠다니는 빙하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와 맞바람을 견디며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어. 그때 우린 북쪽으로 떠밀려온 작은 요트를 발견했어. 요트엔 한 사람만 타고 있었는데 뱃사람은 아니었어. 아마 그 배 선원들은 배가 침몰할 거라 판단하고 구명 보트를 타고 노르웨이 해안 쪽으로 도망쳤겠지만 오히려 그자들은 파도에 휩쓸려 벌써 바다 재물이 되었을 거예요. 우린 그 사람을 배 위로 끌어올렸는데 짐이라곤 달랑 양철 상자 하나뿐이었어. 선장은 그를 선실로 데리고 들어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 우린 그 사람 이름도 아직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튿날 보니 감쪽같이 사라졌더군요. 그가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느니 강풍에 날려 갑판 너머로 떨어졌다느니 선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지만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딱 하나뿐이었어. 그게 바로 접니다. 그날은 스코틀랜드 동북쪽에 있는 셰틀랜드 등대를 발견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때 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장이 그의 다리를 묶어 바다로 떠미는 걸 봤어.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았어. 배가 스코틀랜드 항구에 들어갔을 땐 아무도 그 사람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 사고든 뭐든 우리 배에서 낯선 사람이 죽었으니 시끄러워질까봐 모두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문 거죠. 그 후 피터 캐리는 배 타는 일을 그만두었고 난 최근에 그의 행방을 알게 되었어. 런던에서 전에 같이 일하던 선원을 만났는데 그가 캐리 선장의 거취를 알려줬죠. 난 선장이 바다를 떠난 게 분명 그 양철 상자에 들어있는 그 물건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쯤은 그동안 입 다물고 있어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요. 난 선장을 압박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아주 말이 잘 통했죠. 선장은 내가 뱃일을 그만둬도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고 이틀 뒤에 다시 만나 일을 완전히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어. 하지만 그날 밤에 가보니 선장은 이미 잔뜩 취해서 주정을 하고 있었어. 마주 앉아 술잔을 주고받으며 옛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선장의 표정이 점점 사나워졌어. 술 취하면 맹수가 되는 놈이니 난 벽에 걸린 작사를 보면서 저걸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자 피터는 살기등등하게 욕설을 퍼부으며 칼을 꺼냈어. 난 놈이 칼집에서 칼을 뽑을 틈을 주지 않고 잽싸게 작사를 뽑아 던졌어. 그 비명소리라니 정말 엄청나더군. 평생 그 소린 내 귀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요. 죽어가던 피터의 그 무시무시한 표정도 죽을 때까지 절대 잊지 못할 거고요. 지금도 밤마다 그 얼굴이 보여서 잠을 못 잡니다. 피터의 몸에서 터져나온 피로 온통 범벅이 된 곳에서 난 한동안 멍하니 서서 기다렸어.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비명소리가 났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 난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서 방 안을 살폈어. 선반에 그 양철 상자가 있더군. 그 상자에 대해서는 나도 일부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들고 오두막에서 나왔어. 바보같이 탁자 위에 내 담배 쌈지가 있는 건 깜빡하고 말이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오두막에서 막 빠져나왔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군. 난 얼른 덤불 사이에 숨었어. 어떤 남자가 살금살금 걸어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엄청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더군. 그가 누군지 왜 그런 시간에 거기 나타났는지 나도 모릅니다. 난 16km 정도 걸어서 텀브리지 웰스에서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왔어. 물론 그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상자를 열어보니 귀중품은커녕 종이 조각만 가득하더군. 블랙 피터한테서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는데 그놈이 죽었으니 이제 다시 바다로 돌아갈 일만 남았죠. 그때 마침 신문에 선원 모집 광고가 실렸어. 그 해운 회사에서 작살 자비를 뽑는데 급료도 많이 준다기에 찾아갔더니 이리로 가라고 했어.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요.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내가 블랙피터를 죽여준 걸 감사해야 할 거예요. 교수용 밧줄값을 줄여줬으니까. 고맙소. 아주 명쾌한 진술이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홈즈는 일어나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홉킨스, 이제 이 사람을 적당한 장소로 옮기는 게 좋겠어. 내 방이 유치장도 아니고 패트릭 케언스가 내 방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 어휴, 홈즈 선생님, 뭐라 감사해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그를 잡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운이 좋았던 거야. 시작부터 제대로 된 단서를 손에 들고 있었거든. 그 수첩의 존재를 미리 알았다면 나도 자네처럼 수사 방향이 틀려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가진 정보는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 작사를 던져 사람을 꿰뚫어 벽에 박아버릴 정도로 놀라운 힘과 기술을 가진 사람. 럼주, 물개 가죽, 담배 쌈지와 싸구려 담배, 이 모든 것이 뱃사람, 특히 포경선을 타는 뱃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지. 담배 쌈지에 새겨진 머리 글자 PC는 피터 캐리의 약자일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어. 블랙 피터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파이프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혹시 내가 다른 술이 없었는지 물었던 거 기억하고 있나? 보통 사람들은
위스키와 브랜디를 두고 굳이 럼주를 마시진 않지. 그래서 난 범인이 분명히 뱃사람일 거라고 판단했어. 그렇다 해도 이자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건 간단해. 범인이 뱃사람이라면 피살자와 함께 C 유니콘 호를 탔던 사람이겠지. 사흘 동안 던디 항으로 계속 존버를 쳐서 1883년 C 유니콘 호에 탔던 선원 명단을 확보했어. 작살잡이 명단에서 패트릭 케언스란 이름을 보고 난 게임이 끝났단 걸 직감했지. 그는 지금 런던에서 방황하고 있을 테고 어디든 떠날 궁리를 하고 있을 게 분명하잖아. 그래서 며칠 동안 이스트엔드로 출근해서 북극해 원정대를 꾸렸고 바질 선장 밑에서 일할 작살잡이를 채용하기 위해 좋은 조건을 걸었어.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얻은 거지.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해요. 진짜 추리란 바로 이런 거군요. 호킨스가 감탄해서 소리쳤다. 자, 넬리건을 빨리 풀어줘. 그 청년에게 사과하고. 양철 상자는 주인에게 돌아가겠지만 피터 캐리가 팔아먹은 증권은 찾을 수가 없겠지. 호킨스, 지금 마차가 오는 모양이군. 얼른 이 친구를 데려가. 재판 과정에서 내 증언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때쯤 나와 내 친구는 노르웨이 어디쯤을 떠돌고 있을 거야.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 주소는 나중에 보내줄게. 네, 이렇게 해서 블랙피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곧 편집하면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